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제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르는 이 인자는 너는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주시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1절 2절 사이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기틀을 세워야 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자체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의 권위가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담대히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시키 대로 갔는데 모세의 자리에 자기를 얹어놔야 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리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일하게 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과 이승만 대통령 이 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떼려고 하는 현재 정부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요 구조란 말이죠. 요거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이 사이에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이 고백이요. 그 속에 아주 깊이 들어있는 거죠.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자유시장, 자유경쟁시장인가? 자유시장 경쟁. 우리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승만 대통령의 초안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이 전국에 통과되는데 전 세계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는 기독교 입국론을 위한 참 교회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하려고 하는 이 분명한 내용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 한미방위조약입니다. 한미방위조약. 이 한미방위조약 체결성명서, 오늘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된 것은 한미방위조약 이전에 1882년 조미 통상조약을 언급하면서 국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독립 역사상, 역사를 이야기, 역사를.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 70년의 혜택을 우리는 분명히 누렸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 조약을 체결할 이때에, 이쯤에 1953년쯤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독립한 나라가요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미국과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이 체결된 것 자체도 하나밖에 없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중심을 가지고 국가 자체가 70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특색이 있는 하나의 분야, 사회적인 분야에 이게 등장한 것이요. 전 세계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만 돌리느냐?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섭니다. 대한민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표현으로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선지적인 자리, 이 흐름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구조를 갖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 역사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가져갈 때요 이 내용을 반드시 읽게 됩니다. 반드시. 오늘 좀 시간이 좀 갔는데 우리가 시사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내용에 익히지 않으면은 찾아낼 수 없는 전 세계 흐름을 하나의 또 우리가 그 김필재 TV에서 나오는 정세 분석 그레이트 리셋 이건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 단일 통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익혀야 됩니다. 서막에 나오고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제 경우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상황을 보면 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과거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행했던 재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계엄령을 내려서 국가 반역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미 미국은 나라가 4분오열된 상태고 이번 대선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삭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비춰봐도
촛불 시위와 탄핵 국면에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론의 공세에 정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현재의 미국 수뇌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항상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에 하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세상이 도래하게 될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게 될 더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컬렉티브 이볼루션 등 미국의 대한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가올 변화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순풍을 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리스트와 딥스테이트 세력이 주도하는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이든 진영의 인수팀에서 금융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게리 겐슬러입니다. 그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운영하는 골드만삭스 그룹의 전 경영자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과거 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점은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국의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사실상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세력이 만드는 잡지입니다. 문제는 이 잡지가 세계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잡지가 매년 연말에 내놓는 세계가 이렇게 된다 시리즈의 표지를 보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세계 정세를 암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발간된 이코노미스트의 표지를 보면 2018년의 상황을 그대로 예견을 했습니다. 표지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이 지폐가 불타는 가운데 새의 가슴에 동전이 있고 그 동전 중앙에 201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면 세계 통화에 대비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지금의 비트코인의 등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당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미국인, 일본인, 유럽인, 기타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화폐를 쓰게 될 것이다. 그 통화는 달러도 아니고 엔화도 아니고 독일의 마르크화도 아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는 피닉스, 즉 불사조 모양이 각인될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이러한 단일 통화가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화보다 헤리터 도마만큼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입니다. 그 이전에도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1990년대 중반부터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1988년 시점에서 지금의 가상화폐의 융성을 예측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30년 전에 이코노미스트지가 이것을 예측했는지 그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글로벌 세력이 주도하는 신세계 질서, 다시 말해 뉴월드 오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는 극소수의 지배계층이 전 세계인을 관리하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 유태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잡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2015년 기준으로 이코노미스트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를 소유한 이탈리아의 아그넬리 가문이 있습니다. 아그넬리 가문 산하 투자 회사인 엑소르는 이코노미스트 그룹 지분의 4.7%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양대 가문은 현재 이코노미스트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유택의 로스차일드의 영향력과 권위의 출발점은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좌표가 되는 특별한 기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입니다. 흔히들 FRB는 정부기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 투자가들의 돈에 기초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FRB의 원조에 해당되는 미국 중앙은행이 주식회사 형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국의 독립혁명 직후 만들어진 미국 중앙은행의 주식을 절반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FRB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FRB 내부 인선에 대해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력이 자신들의 미래 계획의 일부를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넣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측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시키겠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2019년 비트코인은 급등과 급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1비트코인의 가치가 처음으로 $12,000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의 비트코인 예상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금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더불어 글로벌 세력의 양대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 가문이 배후에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JP 모건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비트코인에 근접한 가상화폐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JP 모건 등이 모두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글로벌 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생활 속으로 가상화폐, 다시 말해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암시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세계 통화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에 거대한 변화, 다시 말해 글로벌 세력이 주도하는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세계화론자였던 클린턴은 그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월등한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다극화론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클린턴은 재임 시절 반핵 운동가로 활동했던 헤이즐 오리어리를 에너지 장관에 앉혔습니다. 오리어리는 장관이 되자마자 전 세계 핵의 균등화를 위해 미국의 핵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리어리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 데이터를 기밀 해제했고 미국 내 핵 관련 연구소들의 보안 수위를 낮췄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클린턴 주도의 핵 기밀 공개 정책으로 인해서 소형 핵무기를 포함한 고도의 핵무기 제조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클린턴과 그의 주변 인물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의 군사 전문 언론인인 빌 거츠 기자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러한 반역 행위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빌 거츠 기자는 클린턴의 선거 조직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던 중국에게 미국의 무기 거래업자들이 무기 제조 기술을 팔려고 앞을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은 이 사실을 눈감아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례로 빌 클린턴은 자넷 리노를 포함한 다수의 미국 방첩 관련 인사들이 로키드 마틴, 휴즈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기타 방산 업체들이 중국의 핵무기 관련 부대의 현대화를 돕는 것을 방관토록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정부기관은 1996년 클린턴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비밀 공작을 벌였습니다. 1992년 선거에서 클린턴에게 가장 많은 기부를 했던 인물은 중국의 비밀 정보기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빌 클린턴에게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냈던 인물의 경우 중국의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판매했던 무기 거래업자였습니다. 빌 클린턴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삶이 베일에 가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부인인 힐러리도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백악관 자리의 확실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의 이메일을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스크가 공개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당시 개인 서버를 통해 보낸 당시 국무부 장관 힐러리가 보낸 수천 개의 이메일 속에는 유럽의 로스차일드 은행 가문과 그녀의 친밀한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잠재적인 록펠러 가문과 국무부 사이의 파트너십에 대한 힌트가 묻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린 포리스터 드 로스차일드가 힐러리에게 보냈던 이메일에는 안부를 전하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당신에 충실하고 흠모하는 친구로 남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힐러리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실행해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랑을 힐러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에 등장하는 린 포리스터 드 로스차일드는 영국 로스차일드 그룹의 전 회장인 에블린 로스차일드 경의 부인입니다. 2010년 9월 23일 힐러리가 이메일을 보내자 로스차일드는 답장에서 힐러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연락해주어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가장 큰 팬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 9일 이메일에는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사유지인 워데스텐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환경회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당시 린 포리스터 드 로스차일드는 힐러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클린턴 가문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제정치의 이면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로스차일드가의 당주였던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174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태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화 등을 취급하는 골동품상이었고 은행원으로 재직하다가 아버지의 골동품점을 물려받습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귀족들에게 훈장이나 골동품을 팔면서 친분을 가졌습니다. 이후 헤세아나우 공화국의 빌헬름 황태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금융 사업을 시작합니다. 빌헬름 황태자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후 나폴레옹이 독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빌헬름 왕은 피신을 하면서 재무관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재무관은 로스차일드의 은행에 3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맡기게 됩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이 돈을 5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첫째는 독일에, 둘째는 오스트리아에, 그리고 셋째는 영국, 넷째는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 5째는 프랑스로 와서 고위 관료나 갑부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금융 재벌이 탄생한 것이고 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각종 공작을 꾸미고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특히 영국으로 갔던 나단 로스차일드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워털루 전쟁 당시 동생이 비둘기 통신으로 보낸 승전보를 입수한 뒤 역소문을 내서 폭락한 주식을 사들여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도 영국과 프랑스 양쪽에 돈을 빌려줘서 많은 이득을 본 이들은 이후에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 돈을 버는 수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유럽 경제를 움켜쥔 이들 가문은 일루미나티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창시자였던 아담 바이사우프트의 후원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던 미국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야곱 시프라는 청년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경제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은행가였던 JP 모건, 철강의 카네기, 철도의 해리먼, 그리고 석유 산업의 록펠러 등은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받아서 거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로스차일드 가문은 아프리카에도 손을 뻗쳐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 막대한 돈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은 러시아 공산혁명에도 돈을 대서 러시아 황가를 무너뜨립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금융과 자원, 백화점, 언론, 포도주 사업 등을 하면서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1940년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약 5천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당시 미국 내 자산의 2배였고 전 세계 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이들 재산의 1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들에 비하면 빈민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찍는 FRB도 그 내부를 살펴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미국 내에서 커지는 것을 반대했던 링컨 대통령의 경우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 세력의 팬데믹 이후에 세계 정치 경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를 다룬 영문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지정학자인 피터 코에닉이 최근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작성한 칼럼입니다. 제목은 The Great Reset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내용 번역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슈밥이 이끄는 세계 경제 포럼은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세상을 리셋한다는 민영화에 미래의 재설정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지난 10월 발표했습니다. 31페이지 분량의 백서는 전 세계 정치 경제의 리셋을 위한 실행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의 백서는 세계의 정치 경제의 상층권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기간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까지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모든 작업 프로세스의 84%가 디지털 가상 또는 화상회의로 대체됩니다. 둘째, 노동자의 83%는 원격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직장 동료 사이에 더 이상의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접촉을 분리하게 됩니다. 셋째, 모든 작업의 50%가 자동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원격 작업을 통해 사람의 인력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넷째, 신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이와 관련된 교육의 42%가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기존의 모든 기술의 35%가 재조정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기술은 폐기될 예정이며 이미 폐기된 것을 선언합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현 조직 설정의 34%가 재구조화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조직 구조는 폐기되고 새로운 조직이 출현하여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제어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노동력의 30%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급여 체계가 생기게 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소득을 통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지털화된 시스템 하에서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홉째, 일시적인 인력 감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28%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레이트 리셋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현재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백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우리 인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간관계를 축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주의적인 접근 방식이자 인류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세대를 일반적으로 30년으로 보는데 세계경제포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기간이 되면 자신들이 만든 세계가 뉴노멀, 즉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록펠러, 그리고 헨리 키신저를 비롯한 초국가적 정치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은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우생학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세력이 주도하는 세계 정치경제 리셋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제학자이자 지정학자인 피터 퀘니그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조직을 없애고 이들 조직과 연계된 UN 등의 기구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항해야 합니다. 선량한 우리 인류는 저들이 주도하는 정치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거대한 대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요약을 합니다. 결론이 아닌 요약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여기 1400년입니다. 이태리 메디치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태리 메디치가와 그리고 여기 1815년 워터루 전쟁 로차일드가가 있습니다. 여기 역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태리 아까 이태리 부분에 이야기 나옵니다. 이 메디치가를 이자뿌리 만듭니다. 금융 통화에 메디치가를 이자뿌리 만들고 그리고 통화에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라고 하는 뜻으로 있는 이 뱅크라고 하는 단어, 이게 바로 이태리의 지역이 어디죠? 그 북쪽에 있는 베네치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작해서 이들이 1096년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태리로 내려와서 교황 옆에 있으면서 그 금융업을 한 거죠. 뱅크. 그것이 바로 금융업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제도화시킨 것이 메디치가. 그리고 이 메디치가를 통해서 로차일드가가 1815년 워터루 전쟁에서 부상한다. 지금 계속 워터루 전쟁 나오고 로차일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이 EU 연합 탈퇴라는 브렉시트가 형성되어지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 통화락하는 이 요소가 가미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인류가 어떤 상황으로 돼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바른 대처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되어지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